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무 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석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교환을 보시면은 제목이 알기 쉬운 부동산 세테크라고 돼 있죠. 일단은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 것이 사실 세금인데,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할 때에 이 세금은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실전에서 뗄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실무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또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또는 뭐 지금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는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이 정도의 세금적인 상담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강좌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들을 좀 달아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절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어떤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투자. 그러면 이 투자 주체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가 요거를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분들도 투자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이든 투자하는 분이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동산 세금 아니냐.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좀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큰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 먼저 봐야겠죠. 네. 부동산 세테크에 있어서 큰 흐름을 보면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이라는 것은 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금매로 우리가 살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경매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등의 원인에 따라서 취득을 하게 되면 내야 될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세금 공부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기본적인 얘기부터 가보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을 한 거니까 어떤 세금을 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취득세를 낼 겁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취득하는 주체가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뭐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2살인데요, 25살인데요, 저희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좀 집을 사주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왜 저를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집을, 어떻게 상가를 분양을 받냐 이거죠. 이거는 의심스럽다. 어떤 게 의심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증여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증여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취득했을 때는 요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어린 비속이 취득을 했었을 때는, 직계 비속이 취득을 했었을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보유하겠죠? 자, 일정 기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있어요. 그럼 들고 있으면 낼 수 있는 세금이 있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재산세. 재산세는 보통 우리가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주면 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산이 많은 분들 있죠? 특히 재산이 좀 비교적 뭐 상가도 있고 땅도 많이 있으시고 집도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내는 세금은 바로 이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가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말 그대로 종합을 해봐가지고 이 합산되는 금액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우리가 추가로 더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이 기준액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도 실제 계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고지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는 알아서 고지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 매입을 좀 미루자. 뭐 이런 절세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걸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처분하면 뭐가 생겨요? 처분 이익이 생기죠? 처분 이익이 생깁니다. 그 처분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하죠.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낸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는 동안 그러면 가만히 넋놓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재산이 있으니까 날라온 대로 재산 내고 종부세를 내는 걸로 그칠 거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인 뭐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내가 분양을 받았다. 아니면 요새 뭐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세를 놓겠죠. 월세를 놓을 겁니다. 그러면 월세 수입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은 임대 수입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임대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임대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금들을 우리가 이 알기 쉬운 부동산 선택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되시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물건별로 상가, 뭐 상가면 상가, 토지 투자면 토지 투자, 주택 투자면 주택 투자 이렇게 물건별로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기본을 좀 잡아 놓으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부동산 세금이구나.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취득할 때는 우리가 이제 먼저 검토해야 될 세금이 일단 취득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취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땅을 취득하든, 상가를 취득하든, 아파트를 취득하든, 그렇죠? 분양을 받든, 매매로 사든, 경매로 낙찰을 받든 다 취득이죠. 그런 취득을 하면 내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일단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이제 세율을 부과시킵니다. 세금률을 부과시키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럼 이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보통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요. 보통은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사실 취득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취득이 뭐 분양도 있고 경매로 낙찰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대표적인 취득 형태를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큰 형태는 이거죠. 뭐 신축. 그렇죠? 신축.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매매로 사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도 이건 다 취득입니다. 네. 이때 취득은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을 하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을 하든 다 취득이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대가를 갖다가 받든 못 받든 취득 행위 형태가 되면 다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그러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상속을 받으면은 상속세만 내고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라면 취득세는 없다 이런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 다음에가 뭐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받으면은 내가 무상으로 받는 거지만 살아계신 아버님한테 어머니한테 받는 거지만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취득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취득 날짜를 알아야겠죠. 취득 날짜가 언제냐 이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축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인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상 등기라는 걸 합니다. 보통 부동산은 우리가 항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등기를 우리가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법상. 네. 그러면 이때 취득 시점을 언제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등기일까요? 이제 허가일까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과세관청은 둘 중에 이런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으면은 둘 중에 빠른 날을 선호합니다. 빠른 날. 그래서 허가 기준 날짜로 가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가 개장 오픈하려고 했는데 좀 진통이 많이 있었죠. 너무나 이제 고층 건물에다가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허가가 나네 안 나네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허가를 갖다가 일단은 100% 나지 않고 임시로 가사형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완벽히 승인이 나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 기준이 아니라 얘는 승인 기준이에요. 승인 기준, 승인.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안 난 거거든요. 임시로 일단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임시 사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임시 사용이 떨어지면 임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냐면 이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예요. 근데 만약에 60일 이내에 이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가산세를 물어내야 돼요. 가산세. 세금을 더 내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산세를 그만큼 내면 불이익이잖아요. 가산세를 몇 프로나 내는데 만약에 신고를 갖다가 안 해서 걸리면 이게 20%예요. 20%. 그럼 20%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 날짜를 알아야 된다. 왜? 요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등기일로부터 60일 하면 큰일 납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해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 실무적으로 그냥 보통 등기 기준인 줄 알고 넉넉히 있다가 한참 뒤에 등기 떨어지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60일 지난 겁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 기관이 그 취소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냥 담당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기 기준이구나. 서류상 등기에 한 날이 내껴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 날짜 아니냐.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기간을 놓쳐가지고 가산세를 많이 물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날짜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매죠, 매매. 그렇죠, 매매. 그럼 매매는 이제 매매계약서를 쓸 거예요.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를 쓰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금 들어가고, 등기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언제가 되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럼 계약금하고 중도금 날짜는 될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취득 날짜냐, 등기 날짜가 취득 날짜냐,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이때는 빠른 날짜가 취득 날짜가 됩니다. 무슨 날짜예요? 빠른 날짜가 취득 날짜가 돼요. 그래서 빠른 날짜인 잔금 날짜가 취득 날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를 언제로 정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잔금 날짜를 잘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상속 돌아가시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이전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랍니다. 상속 개시. 그리고 나서 개시가 끝나고 나면, 상속 개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개시 날짜로 갈 것인가, 등기 날짜로 갈 것인가.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죠. 그럼 역시 둘 중에 빠른 날이 늦은 날이 빠른 날이죠. 그러니까 개시 날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 개시를 취득 날짜로 잡아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개시일은 우리가 보통 사망 신고일이 되겠죠. 사망 신고. 네. 그 다음에 징여. 징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징여는 이제 계약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있습니다. 네. 계약이 있고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일로 갈까요? 계약일로 갈까요? 네. 계약일로 갈까요? 등기일로 갈까요? 이때는
계약일로 가죠. 계약. 네. 증여는 보통 계약을 원유로 합니다. 증여도 계약 썼었냐? 예. 부자증여 써야 되는? 예. 원래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안 쓰죠. 그러니까 보통 등기일로도 하는데 자식이 여러 명이면 계약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쓰고 공증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네. 어쨌든 우리 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이제 매매죠. 이제 중개 거래할 때는 이제 또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보통 매매를 가장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신축도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개발하는 쪽은 이제 이런 신축 날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 네. 그래서 간혹가다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60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취득세는 어쨌든 잔금일로부터, 그렇죠? 승인일로부터, 개시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하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가산세를 무니까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이제 어디 가서 하냐? 신고는 이제 소재지,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가서 우리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네, 소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소는 여기 노원에 사시는데 내가 물건 소재지는 저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 아니면 그래서 원룸 투룸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걸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취득세 신고는 어디 가는 거예요? 평택시청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평택시청.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 우리 교재 1페이지에는 이제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에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이건 한 번씩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단은 계산을 하려면은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이 잘 돼야 되죠. 왜냐면 세율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세율이 일단은 우리가 표준세율 제도가 있고요. 취득세는 중과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특례세율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취득가액에다가 표준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취득가액에다가 중과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취득가액에다가 특례세율을 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세율은 뭐냐면 기본이 되는 세율이에요. 기본. 중과는 이제 곱하기 몇 배를 더 내라는 세율이고 특례는 표준의 예외 어떤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특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율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율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교환해 보시면은 페이지 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요 표준세율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표준세율이 있어요. 그 맨 밑에 보시면 표준세율이라고 제가 해놨죠. 네,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취득세가 4%. 이때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매입 같은 걸 했을 때, 매입 같은 걸 거기다 매매나 써놓으시죠. 매매를 했을 땐 4%. 그 다음에 농특세가 있습니다. 취득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 농특세가 또 달라붙어요. 0.2%. 그 다음에 교육세가 보통 이걸 지방교육세라는데 이게 0.4%입니다. 그래서 토탈 4.6%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때 그 4.6%의 의미는 뭐냐면 4.6%의 의미. 자,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 이거는 매매. 매매 등을 했을 때는 우리가 4.6%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취득가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하면 1억에 4.6%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억에 4%가 400이잖아요. 40% 4천이니까 그럼 460만 원이 되죠. 460만 원. 그렇죠? 460만 원이 취득세가 된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취득 관련된 세금이 다 몽땅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6%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분석 같은 거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한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개략적인 세금 비용이 좀 분석이 돼야지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토탈 세금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에 파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왁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증여가 되면은 거기 보시면 신축이 되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축이 되면. 그럼 신축이 되면은 거기 취득세 2.8, 농특세 다 해서 3.16이죠. 신축이 되면 3.16입니다. 그럼 신축이 됐을 때는 취득가액 곱하기 3.16 하면 되는데 이때는 취득가액을 뭘로 잡아주면 좋을까요? 이때는 취득가액을
그렇죠. 신축이니까 건물을 지은 거니까 이건 거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짓는 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짓는 비용, 신축, 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2롯데월드도 공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공사비 기준에 3.16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사비가 뭐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럼 100억에 3.16% 되는 거죠. 그럼 100억에 뭐 30%면 30억, 3%면 3억이 되겠죠. 그럼 3억 1,600. 그렇죠? 3억 1,600이 바로 세금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 3.16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도 다 해서. 자, 이번에는 상속을 받는 거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은 상속은 다 해서 3.16, 증여는 다 해서 4%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에 3.16, 1억에 4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거기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다 나열이 됐는데 뭐 그걸 일일이 알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 실문에서는 소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개정이 됐어요. 자, 우리 세법은 늘 중요한 건 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내년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 뭐 앞으로도 이런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틀을 잡는데 기본 베이스를 닦는데 좀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이 개정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실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택 시장이 화랑기입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는 이게 취득세율 자체가 좀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9억 이하의 우리가 1주택자, 9억 이하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50% 감면해 준다 종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다 없어지고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 금액에 따라 주택 금액에 따라는 것은 이 주택 수가 한 채든 두 채든 주택 수에 관계가 없이 그다음에 금액에도 관계가 없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한 채든 두 채든 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시켜 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시장이 많이 화랑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6억 이하는 취득세가 다 해서 대신 농특세는 0%는 없네요.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는 3.3이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가액이 2억이다. 그럼 2억 곱하기 몇 프로? 1.1%. 그렇죠? 만약에 취득가액이 8억이다. 그럼 8억 곱하기 몇 프로예요? 2.2% 되겠죠. 그 다음에 10억이다. 9억 넘었죠? 곱하기 몇 프로? 3.3%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되죠? 그렇죠? 다만 가로에 보니까 1.15, 2.3, 3.45 있죠. 이건 뭐냐면 거기다 제가 써놨네요. 박스 밑에 보니까 이 가로의 세율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죠. 그럼 85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85를 넘어가는 것은 1.15, 2.3, 3.4 좀 더 높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현업에서 특히 뭐 중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잘 숙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택이죠. 아무래도 주택 중개 활동을 또 주택 투자를 제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러면은 이 취득가액을 저는 이제 방금 1억이다, 100억이다 이제 가정을 하고 취득가액이 있다 가정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나저나 이 취득가액은 그러면은 1억이든 2억이든 어떻게 정하는 거냐. 예, 이거는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해 주면 됩니다. 알아서 신고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신고가액이라고 합니다. 신고가액. 근데 알아서 신고하면 알아서 탈세를 하거든요. 알아서. 왜? 아니 누가 그러면 이거 자율적으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다라면은 이 취득가액을 그냥 액면가 그대로 신고하겠어요? 어떻게든 좀 낮추고 싶고 좀 속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뭐 공사 신축에는 공사비가 뭐 100억 들었다. 100억 들어갔다. 그럼 공사비를 액면가 그대로 100억 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계약 실제는 100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100억이 아니라 뭐 80억 끊는다든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탈세가 되는 거죠. 절세인가요? 탈세가요. 자, 어쨌든 내가 하면 절세고 남면 탈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턱없이 낮춰서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엉망으로 될까봐 이 신고가액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금액이에요. 시가를 바탕으로 표준액을 만들어놨어요. 기준액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신고할 때는 어떻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줘라 이런 얘기죠.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라. 만약에 시가 표준 이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미달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액이 뭐 2억인데 시가 표준액은 뭐 1억 8천을 썼다. 그러면 1억 8천 이상으로 신고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신고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1억 5천으로 신고한다 이겁니다. 1억 5천으로. 그러면 이거는 시가 표준액보다 훨씬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바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페이지에 과세 표준. 요걸 이제 과표라고 그래요. 세율 앞에 있는 금액을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 기준에. 그러면 얘는 원칙은 신고해라. 다만 시가 표준을 쓰는 경우가 신고 또는 표시가 없거나 신고 금액이 시가 표준을 미달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정산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4페이지 가보시면, 4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사례 연구가 해놨죠, 사례. 자, 물건지는 노원구 소재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단독주택 가액이, 이제 단독주택 가액은 뭐냐면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2억이에요. 예, 시가 표준액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신고가액이 얼마예요? 중개업법에 따라 신고한 금액이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그럼 이분은 잘 신고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 신고를 한 거죠. 그렇잖아요. 2억 할 거 2억 3천 했으니까 잘 신고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 된 거지 뭐. 오케이. 대신 기준금액보다도 떨어져서 신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2억 3천을 잡아줘야죠. 그렇죠? 2억 3천. 아, 그러니까 여기는 2억 3천. 2억 3천. 취득가액은 2억 3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기본 세율을 몇 프로를 잡아주냐 이제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매라고 가정해보죠. 보통 매매를 하니까. 그럼 매매를 통해서 샀다. 그럼 이제 몇 프로냐? 그럼 방금 우리가 그 전 페이지 그 3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몇 매 났었죠? 6억 원 이하까지는 1.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2, 9억 초과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3.3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규모를 넘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뭐 2억 정도면 뭐 2억 3천 정도면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6억 이하니까 몇 프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다 해서 1.1% 되겠죠. 1.1%. 1.1%.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억 3천 곱하기 1.1%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이게 253만 원이 나옵니다. 253만 원. 이게 취득세예요. 그럼 2억 3천만 원짜리 사면은 집 사면은 253만 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만 내 이거 말고도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채권 매입도 해야 되고 또 중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취득세다. 자, 대충 감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금액을 과세 기준액으로 하는데 이걸 알아서 신고하려면 알아서 탈세할까봐, 알아서 축소해서 신고할까봐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는구나. 비교 과세에서 시가 표준 이상으로 되면 그걸 인정해주고 시가 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무에서 보면은 요새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공사 같은 데서 정부나 공사 같은 데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아니면은 공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이제 공매 처분하고 공개 매각을 하고 뭐 지금 지방으로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그동안 그래왔지만 이제 종전에 서울과 경기의 과밀 억제권력 위주로 움직였던 물건 자체가 이제는 좀 지방으로 좀 퍼져가지고 지방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 투자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기관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공매로 넘겼다, 이거 공매로. 공개 매각으로. 근데 공매로 넘겼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워낙 위치는 좋지만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 덩어리가 큰 거니까 계속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안 팔리는 걸 우리는 유찰이라고 하죠. 공매 붙였는데 안 팔리니까 유찰을 시킵니다. 유찰. 유찰시키고 또 유찰시키고 또 유찰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금액이 턱없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 시가표준액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시가표준액보다도. 분명히 우려했었죠. 일반적으로는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이 신고가 문제가 있었을까봐 시가표준액을 따져보자. 그렇죠? 만약에 시가표준 밑으로 신고가액이 돼 있다면 이건 인정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공매가 진행 중이 되면은 어때요? 굉장히 이런 유찰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객관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몇 번 유찰돼 가지고 시가표준보다 더 밑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매 감정 보통 감정 붙입니다. 그럼 감정가가 100억인데 계속 떨어지고 가지고 50억이 됐다. 그럼 이때는 취득가가 얼마를 할 거냐? 얘 50% 가는 겁니다. 50억. 왜? 실제 준 돈이 50억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50억에다가 저는 세율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자, 다만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어디면 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공매에 의한 취득이 있다. 그러니까 낙찰가를 말해요. 다만 우리가 공매 중에는 이제 이런 식의 공매가 있고 경매, 사인들끼리라는 이미 경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매는 낙찰 가격이 설사 시가표준을 미달해도 얘는 서로 낙찰가 가지고 담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 내용으로 과세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빼놓고는 일반 공매는 실제 낙찰받은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가 의제 취득에 보면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나 개수는 증가액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요것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땅의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목 변경, 네, 지목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지목을 변경하는 거다. 그러면 지목을 바꿀 때 우리가 지목이 농지가 있을 수 있고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니까 뭐 논이나 밭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럼 논밭을 한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2천 주고 샀습니다. 2천 주고 샀는데 이 논밭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개발이 힘들어요. 논밭에서는 건물 같은 것도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농지 관련법상 지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성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변경할 수 있냐면 대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뭘로 변경할 수 있어요? 대지로 바꿀 수 있어요. 대지. 그러면 2천만 원짜리가 대지로 바꿨더니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가느냐? 당연히 대지에다가는 이런 각종 건물 같은 걸 짓기 용이하니까 인허가 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비싼 거예요. 농지는 오로지 농사밖에 못 짓는 거군요. 그 외의 용도라면 이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대지를 바꿨더니 이게 뭐 한 8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이 2천에 대해서는 취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늘어나는 게 얼마예요? 6천. 이 6천에 대해서는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도 세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받겠다. 이 변경으로서 가격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 세법은 취득으로 간주를 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땅 개발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입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변경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랬다가 아무 생각 없이 60일 지나가지고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토지 개발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우리가 변경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가액이 있으면 그 증가된 거에 대해서는 곱하기 2%만큼 세금을 받아요. 그럼 증가액이 6천이면 6천 곱하기 몇 프로? 2% 되겠죠. 그럼 6천에 20%면은 1200이고 2%면 얼마일까?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맞습니다. 이때 요 2%를 우리는 특례세율이라고 해요. 특례. 예. 일반적인 매매도 아니잖아요. 징여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었을 때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2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지 개발했을 때는 추가로 취득세가 더 발생된다는 거. 요거 좀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 이제 개발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개략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취득을 했을 때 분양이나 금매나 경매하면은 분양이면 분양가, 금매는 이제 금매로 사는 금액, 경매는 경매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럼 그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표준, 기본이 되는 세율, 그 다음에가 예외적으로 되는 특례세율, 그 다음에 중과되는 세율,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거죠. 특히 이제 우리 주택은 올해부터 0구 인하가 돼서 금액에 따라 좀 나눠진다는 거죠.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1.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2, 9억 초과할 때는 3.3. 특히 이거는 주택 중개 거래를 대부분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택 중개라든가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주셔야 될 아주 심도 중요한 세율이고 당장 여러분들 현장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세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6억 이하는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4%대를 내야 되거든요. 4.6%를 내야 될 건데 상가를 매매로 산다거나 땅을 매매로 사면 4.6%예요. 매입가에. 근데 1.1%니까 얼마 세이브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하자고요? 60일까지 신고를 하자.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매기는데 주로 이제 뭐 신축도 있고 매매도 있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야지 등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매매는 잔금이 되고 등기에 있지만 잔금이 먼저니까 잔금을 기준한다. 그렇죠? 상속은 개시일 징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특히 이런 매매라든가 매매 시 잔금 날짜를 잘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알아서 이제 신고하면 좋은데 알아서 탈세를 뭐 공사비를 줄인다든가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업계약서를 써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가 표준에 가지고 체크를 당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뭐 국가로부터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온 대로 뭐 수입을 한다거나 공매로 낙찰받는다든가 이런 객관적 원인이 있을 때는 이제 그 금액으로 가준다 이거죠. 그럼 차를 구입하면 그 차값 우리가 차량도 승용차도 취소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값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매기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분양을 받았을 때 취득 관련 세금 좀 얘기했었고요. 좀 잠시 쉬었다가 그럼 취득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취득하면은 표준세율이냐? 아닙니다. 잘못 취득하면 이게 중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취득할 때는 조심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가 취득할 때는 우리가 직계 비속이 추가되면 징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징여세 문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